이거 나눠드린 발제문 초반 3장 정도는 제가 넘겨주세요 할 때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저는 엄청 막 깊은, 제가 이거 글을 일부러 이번에는 깊게 안 썼어요. 좀 가볍게 썼어요. 그래서 조금은 이 시간이 잠깐이라도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짧게 제가 이 글을 준비하게 된 걸 설명을 드리면, 저는 현재 프리랜서로 아이들을 만나서 사진을 찍어주고 있어요. 넘겨도 되나요? 네, 지금은 넘겨도 돼요. 첫 페이지. 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일상처럼 만나고 있고,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유아들을 많이 접했어요. 저는 글씨관을 참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아이들에 대해 얘기를 하게 됐어요. 첫 페이지는 제가 참고자료로 준비한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제 방식대로 이거를 발제를 진행을 할 텐데, 까락스 씨가 이 페이지를 한번 읽어주세요. 살려서 읽어주세요. 둘이서 읽는 그럼 좋아요. 제재 역할을 까락스 씨가 해주시고, 나머지 역할을 참 씨가 해주세요. 제재가 애죠? 네. 잘할 수 있어요. 혹시 연기를 해야 돼? 살짝만 넣어주시면 좋아요. 동화구역보다 잘할 수 있어요. 있잖아요, 아저씨. 제가 어렸을 때 제 속에 작은 새가 있어서 그 새가 노래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게 그런 새가 있다니 몰랐구나. 아저씨, 제 얘기 그게 아니에요. 요즘은 작은 새가 정말 있는지 의심이 간다고요. 어떤 데는 마음속으로 얘기도 하고 보기도 하면서 소리내어 말한단 말이에요. 아저씨는 내 얘기를 이해했는지 내가 혼동하는 것도 재밌어요. 첫 대사는 제재예요. 그러니까 나 할 일이 있어서 왔어. 언제? 같이 기다리자. 그래. 많은 분위기의 허리에 머리를 기대고 앉았다. 제재, 우리가 기다리는 게 뭔데? 하늘에 아주 예쁜 구름이 하나 지나가는 거. 뭐라게? 내 작은 새를 풀어주려고. 네, 풀어줘. 더 이상 새는 필요 없어. 우리는 하늘을 지켜보고 있어. 저거 어떨까 민기는 잎사귀만 예쁘고 잘생긴 큰 구름 하나가 천천히 가고 있어. 근데 저거야 민기. 가슴이 뭉클해서 젖더기가 나 셔츠로 내 많은 가슴에서 새가 떠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어. 내 작은 새야 헐헐 날아가. 계속 올라가 하느님 손끝에 앉아. 하느님께서 널 다른 애한테 보내주실 거야. 그러면 너는 내게 그랬듯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겠지. 잘 가. 내 예쁜 작은 새야. 아직 넘기지 마시고, 이 글을 읽었을 때 제재는 어떤 아이 같아요? 순수해. 그리고요? 너무 빨리 처리되네. 그리고요? 맞아요. 이렇게 이 부분을 읽으면 제재는 정말 감수성이 예민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조숙하고,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아이예요. 하지만 제재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마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악마라고 불리는 아이예요. 그렇게 해서 폭력도 당하고 말썽꾸러기예요. 그렇게 인식이 비춰져요. 그치만 제재는 알고 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글에 이렇게 감수성도 예민하고 여린 아이예요. 그리고 아직 넘어가기 전에 제가 단톡방으로 짧은 영상 2개를 보낼 거예요. 그거를 먼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잠시만요. 모아지가 아니라 경계.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영상. 루이야. 루이야.
고고고. 귀여워. 이제 가자. 이거고 두 번째 영상은 다 보셨으면 서로 앞 사람이나 옆 사람의 표정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렇게 안 돼요. 아 그래? 와이파이가 안 돼요. 보셨어요? 순간 보고 있을 때 눈과 입이 어땠어요? 아, 행복합니다. 미소를 짓게 되네요. 저는 오늘 약간 이 감정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는 왜 아이들을 보며 웃을까요? 왜 이렇게 미소를 지을까요? 그럼 약간 눈물 버튼 스터디인가요? 그거는 아니고 저는 가볍게 준비했어요. 얘기해도 돼요? 토론해도 돼요. 좋아요. 저는 저희의 유전자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싱싱한 유전자 매개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또 한 페이지 넘겨볼게요. 첫 페이지는 제가 아이들의 가진 생각이에요. 말 그대로 아이들이 뭐라고 우리 입꼬리랑 눈을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고 내려오게 만드는지 이 부분 제가 읽어볼게요. 아이들이 뭐라고 그냥 마냥 사랑스럽고 보면 웃음 나고 때론 뭉클해지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유학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어 언론정보학과에 오게 되었고 여행을 갔다 아이들이 예뻐 사진을 담았던 게 어느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삶이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 사람들 앞에서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다. 아이들이 뭐라고 나를 움직인다. 유독 나는 아이들에 약하다. 제가 슛돌이 완전 팬이거든요. 1기부터 7기까지 다 봤어요. 나라라 슛돌이 7기를 보며 울컥했고 드라마 하이바이 마마 속 우진이 극중 서우 역할을 보며 기특해 눈물을 흘렸다. 내가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눈물 흘린 영화와 책에도 역시 아이들이 등장한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아이들을 만나며 매일 돌고래 소리를 낸다. 그런데 내가 유독 심할 뿐 많은 사람들 눈에도 아이들이 예쁜가 보다. 지하철에서 아이들과 마주치면 사람들은 우스운 표정을 짓고 처음 본 아이의 손에 사탕을 쥐어준다. 그리고 SNS 속에 랜선 조카 한 두어 명 정도는 있다. 아이들이 뭐라고 이들을 녹인다. 방금도 여러분들은 제가 보는 영상을 보고 처음 본 아이들에게 미소를 지어줬잖아요. 나는 아이들 사진을 보거나 실제로 아이들을 마주할 때면 머릿속 복잡한 생각들은 사라지고 행복해진다. 사실 아이들 이름만 떠올려도 그렇다. 정도의 차이도 있고 아이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지만 아이들이 가진 묘한 힘도 분명 있다.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고 힐링시키는 그 묘한 힘, 그 힘은 아이들 어디서 오는 걸까? 모르긴 하지만 나는 그 힘이 아이의 눈에서 오는 게 아닐까 싶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눈에 담긴 세상, 그 낮은 시선에서 바라보는 세상들이 참 꿈이 먹고 순박하다. 그 눈 속에 담긴 세상들을 아이의 말과 행동으로만 엿볼 수 있는 게 너무 아쉽다. 그래서 다 보지 못한 아이의 세상들이 궁금하다. 저는 이 영영번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발제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장을 넘기셔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의 본론이에요. 와, 비가 근데 이게 슬픈 내용 하나도 아니고요. 저는 유아기 인지 발달 특성을 조금 알면은 영화를 제작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아이들을 만났을 때 그 아이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콘텐츠로 아이들을 녹여냈을 때 조금 더 입체적으로 아이들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아기 인지 발달 특성을 알고 나면 아이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준비해 보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부터 설명할 유아 인지 발달 특성은 2세부터 5세까지 유아기이고요. 이거는 유아 발달의 기본 원리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나타나지만 발달의 특성상 개인차가 커요. 그리고 기질적으로 타고나는 성향도 다르고, 왜냐하면 제재같이 기질적으로 예민하게 태어나는 아이도 있고 조금 둔하게 태어나는 아이도 있고 그렇듯이, 그래서 분명히 개인차가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 5가지 이런 특성이 있고, 저는 그거를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속에서 좀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 특성이 유아기 특성이 잘 나타난 책이라고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첫 번째 특성은 상징적 사고예요. 상징적 사고에 나타난 그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그 파트 부분을 읽어주시겠어요? 네. 다행히도 루이스는 지금 동물원 놀이를 하고 싶어 했다. 우리는 낡은 닭장 근처로 갔다. 닭장 속에는 땅을 파고 있는 흰 암탉 2마리와 너무 순해서 우리가 볕을 만져도 가만히 있는 검은 암탉 1마리가 있었다. 입장권부터 사자. 내 손을 잡아. 사람들이 많아서 길을 잃을지도 모른단 말이야. 일요일이라서 사람이 정말 많다. 그렇지? 동생은 고개를 들어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니 내 손을 더욱 꼭 쥐었다. 이 장면은 제재가 동생 루이스랑 동물원 놀이를 하는 장면이에요. 닭장으로 가서. 근데 제재는 동생 루이스를 왕이라고 부르고 엄청 예뻐해요. 예뻐하고 자기는 이미 동물원 놀이는 너무 시시해졌는데 동생이 동물원 놀이를 하고 싶어하면 같이 해주는 5살 형아예요. 여기서 나타난 상징적 사고가 말 그대로 동물원 놀이예요. 유아기에는 상징적 사고가 가능해지는데, 상징적 사고란 유아가 의미를 부여한 단어나 숫자, 이미지 등의 정신적 표현을 사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처음에는 맘마, 엄마, 아빠라는 단어부터 시작했다가 점점 컵, 포크, 까까, 그리고 막 다, 꼬꼬, 막 이런 단어들을 깨우쳐 간다는 건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머릿속에 확실하게 그 물체가 인지가 된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 둘, 셋, 넷 세면서 10까지 다 셀 수 있을 때 엄청 박수를 쳐줘야 될 일인 게, 아이들이 드디어 숫자 개념을 파악했다는 거고, 그리고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글씨를 쓸 수 있고 했던 것도 2배로 박수를 쳐줘야 되는 게, 이제 언어 체계가 말뿐만이 아니라 글씨 끄적임으로까지 발달을 해서 이제 듣고 보고 듣고만으로 낱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책으로도 이제 더 넓게 인지를 확장할 수 있는 시기라는 의미예요. 그게 상징적 사고고, 대표적인 상징의 예는 제가 말했듯이 언어이며, 상징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면 지연 모방, 상징놀이 등이 가능해진다. 지연 모방은 아이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는 걸 봤어요. 그거를 그 순간에 봤는데 바로 모방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들과 역할놀이를 해요. 거기서 봤던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걸. 그게 지연 모방이에요. 이제는 아이의 인지사고가 그렇게까지는 커졌다는 거죠. 그리고 2번째 특징이 이런 상징놀이예요. 상징놀이는 위에서 제재랑 루이스가 했던 것처럼 역할놀이예요. 이제는 이 상황들을 따라하면서 놀고, 그리고 그 상징놀이를 하는 동안 그 아이들은 실제로 동물원에 갔고, 그렇게 닭이 표범이 되고 막 그렇게 그 상황을 믿도록 만들어요. 유아가 인형과 같은 사물을 사람으로 상징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까지가 상징적 사고였어요. 그리고 2번째 특징이 자기중심적 사고인데, 이 글을 퓰라 씨가 읽어주실래요? 나는 인스타를 감사한지 아빠를 바라보았다.
나는 자식이 있다. 나는 배가 벗은 여자다. 그따위 노래 누가 가르쳐줬어. 미친 사람처럼 아빠의 몸짓을 들고 훑고 있었다. 감사해요. 여기서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속 제재 아빠는 실직자예요. 그래서 좀 우울하게 계신데 그거를 보고 제재가 마음이 안 좋아져서 아빠를 기쁘게 하기 위해 자기가 가장 최근에 들었던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줬어요. 근데 아빠는 엄청 화냈고, 그리고 아빠가 또 불러봐 해서 제재는 또 불렀고, 아빠가 또 불러봐 해서 또 불렀고, 그리고 결국 제재가 쓰러질 정도로 폭력을 당해요. 근데 이때 제재는 어떤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아빠를 기쁘게 하는. 아빠 좋아하는 절대 아빠를 원래는 화나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죠. 여기서 자기중심적 사고는 랑 헷갈리지 말아야 하는 게, 이거는 이기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여기서 자기중심적 사고는 아이들 인지발달 특성상 다른 사람의 관점을 고려하지 못해요. 이는 유아가 이기적이거나 일부러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도 겪었던 일인데 지난달에 제 생일이었어요. 그래, 아니, 이거는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아이들이 막 저한테 막 선물을 줬어요. 근데 그 선물들이 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자기 관점에서 고른 거죠. 막 사탕, 막 미미 인형, 돌멩이, 막 풀, 막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게 막 자기중심적 사고예요. 제가 실제로도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엄마한테 어떤 선물을 해줄까 물으면 아이들이 나는 엄마가 좋아하는 돌멩이를 선물해 줄 거야. 나는 엄마가 좋아하는 요괴와치를 선물해 줄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기가 좋아하니까 엄마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고려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게 자기중심적 사고가 그 아이 인지발달 단계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 7세 정도가 되면 그래도 조금은 다른 사람을 좀 파악을 할 수 있게 돼요. 하지만 여기 극중 제재는 5살이에요. 이게 이기적인 건 아니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자기중심적 사고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혼이 나기도 하고, 사실 어른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여기서 극중 제재도 아빠가 또 해봐, 또 불러봐, 또 불러봐 이랬을 때 제재는 부르잖아요. 아빠가 부르라고 했으니까. 사실 아빠는 그거를 반항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책 속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많이 벌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 마음이 많이 다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좀 알고 아이들을 바라본다면 그래도 아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좀 이해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많이 나오는 무란론적 사고예요. 이거를 주한이 읽어주실래요? 민균이는 누구지? 난 처음 듣는데. 민균이는 슈르르까예요. 그러니까 슈르르까가 민균이고 민균이가 슈르르까란 말이지? 나 아직도 모르겠다. 민균이는 제 라임 오렌지 나무예요. 그 애가 굉장히 마음에 들면 슈르르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너는 민균이라는 라임 오렌지 나무를 갖고 있단 말이구나. 그 애는 꽤 괴짜예요. 나랑 얘기도 하고 말이 되어서 날 태우고 벅 존스나 톰 믹스, 페트 톰슨하고 달리기도 해. 여기서 제재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에게 민기뉴라는 이름을 붙이고 대화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말 타고도 막 놀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서 라임 오렌지 나무는 제재한테 안식처 같은 곳이에요. 가족들한테 폭행을 당하고 민기뉴한테 와서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고 편히 쉬기도 하고 안식처 같은 공간이에요. 그리고 처음 제가 그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라고
했던 부분에도 민기뉴가 등장을 해요. 작은 새를 날려보내는 것도 민기뉴와 같이 하고, 어떻게 보면 제재가 가족보다 더 의지하는 그런 인물이 나무예요. 이렇게 무한론적 사고는 생명이 없는 대상에게 생명과 감정을 부여하는 건데, 사실 라임 오렌지 나무가 생명이 없지는 않지만 서로 막 대화를 하고 같이 막 말타기 놀이를 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모든 생물은 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자동차는 왜 움직일까 물으면 좀 큰 6, 7살 말고 4, 5살 아이들은 살아있다고 그래요. 자동차가 움직이는 건 살아있는 거고, 자동차가 잠깐 멈추는 건 자는 거예요. 실제로도 아이들 훈육할 때 막 물건 던지거나 할 때 훈육하는 방법으로도 이런 볼펜이 아프잖아 하면 애들은 진짜 미안해해요. 볼펜이 아프니까. 그게 역할놀이로 하는 거 아니라 진짜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중심적 사고로 자기는 생명이 있으니까. 자기는 실제로 자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하니까 아이들은 컵도 생명이 있다 생각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뭇가지나 돌멩이를 가지고 놀다가 진짜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엄마나 아빠가 막 버리잖아요. 그게 애들한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상처예요. 말없이 버리는 건. 왜냐면 자기랑 같이 놀던 친구였는데 버렸잖아요. 어떻게 친구한테 그럴 수 있겠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나뭇가지와 돌멩이지만 걔네한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한론적 사고는 유아의 전형적인 사고 특징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무한론적 사고는 모두 막 얘기하는 유아기적 특징이라 흔히 아이들한테도 진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거나 훈육할 때도 무한론적 사고를 생각하고 훈육을 하면 더 잘 알아들어요. 제가 실제로 아이랑 지하철 타고 가다가 아이가 원래 자가용만 타던 아이여서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기차 탔다고. 그래서 신이 나서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하철은 대중교통이고 다른 사람들이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통제를 해도 통제가 안 되자 제가 얘기를 했죠. 누구누구야 너 지하철 좋아하지?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좋대요. 자기 기차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제가 기차도 누구누구 좋아해. 하지만 너뿐만이 아니라 여기 모두 타고 있는 사람들 다 좋아해. 그런데 너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막 달리니까 저기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네? 그러면 기차는 좋아하는 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너를 내쫓을 거야 하니까 이렇게 조용히 있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무한론적 사고를 훈육에다가 많이 활용을 하면 제법 효과적이에요. 그냥 세게 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응? 그냥 세게 말하시는 거. 근데 실제로 안 그러면은 이거는 피해가 되니까. 아이들을 좀 뭔가 통제를 할 때 남에게 피해가 되거나 안전이 있을 때는 제재를 강하게 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막 떠드는 카페에서 그냥 냅두는 것보다는 빨리 자리를 나와줘야 되고 아이가 통제가 더 안 되면 이거를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시는 저는 사실 아동학과가 부전공이 없고 이거를 배울 때 그런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아이들 만나면 재밌는 게 제가 배운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세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어떻게 더 순해요, 그죠? 그런 목소리로 말하면 다 들을 것 같은데. 센 거냐? 가만히 있어. 사실 이따 집에 가서 보자 그러잖아. 맞아. 그때 논플러스에서 내려가는데 앞에서 애가 막 장난치고 우니까 엄마가 너 이따 집에 가서 보자 이러는 근데 제가 나중에 아이를 키우더라도 대중교통에서 막 이렇게 통제가 아니면 전 다음역에 내릴 것 같아요. 배워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전환적 추론인데 이 특징 또한 유학에서 두드러진 특징인데 제가 나이라임 오렌지 나무에서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예시 없이 갈게요. 전환적 추론은 이건 인과관계에 관련된 거예요. 원인과 결과. 근데 어른들은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를 추론을 할 때 연역적 추론 또는 기납적 추론을 사용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생이 아파요. 근데 그 동생은 감기에 걸려서 아픈 거라는 걸 어른들은 알잖아요. 그러나 유아는 이런 추론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전환적 추론이라고 해서 한 특정 사건으로부터 바로 가까이 있었던 다른 특정 사건을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시간적으로만 근접해서 발생을 했지만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아이들은 그렇다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자기는 동생이랑 싸워서 동생이 미운데 동생이 아팠어요. 근데 사실 동생은 자기가 미워해서 아픈 건 아니잖아요. 그냥 감기가 걸려서 아프거나 무언가를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난 건데 아이들은 내가 동생을 미워해서 얘가 아팠다 생각해요. 근데 이 사고가 한편으로는 되게 위험한 게 부부싸움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오늘 자기 아이가 생각해도 오늘 엄마 말을 안 들었어. 근데 저녁에 부부 싸움이 나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내가 말을 안 들어서 싸운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책임을 다 자기한테 돌리는 거예요. 부부 싸움이라거나 심지어 이게 너무 위험한 거는 가정폭력에서도 그래요. 아동폭력 할 때 아이들을 왜 맞는지 이유를 정확히 몰라요. 그저 엄마가 얘기하는 것만 믿어요. 네가 태어나면 안 됐고 내가 태어나면 안 돼서 나는 맞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너 이거 잘못했어 하면 내가 이거 잘못해서 맞는구나 라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버려요. 아이들 아직 인지적인 사고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고는 긍정적일 때는 되게 좋게 작용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춤을 이렇게 신나게 췄기 때문에 엄마가 기뻐했다. 이거는 우리가 맞는 추론이기도 하고 긍정적인 작용이긴 하지만 가정폭력이나 그 아이에게 힘든 경험일 때는 너무 폭력적으로 다가와요. 다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직관적 사고인데요. 이거는 한 번도 읽지 않았던 맥베스가 읽어주실래요? 얼마 전 들은 이야기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똑똑한 형. 왜? 철든다는 게 그렇게 대단한데? 무슨 똥딴지 같은 소리야? 에드문드 아저씨가 그러는데 난 조식해서 꼭 살이 될 거래. 그런데 하나도 달라진 기분이 안 들거든. 에드문드 아저씨는 바보야. 너한테 쓸데없는 말이나 하고. 아저씨는 바보 아니야. 만물 박사야. 나도 크면 만물 박사도 되고 시인도 될 거야. 그래서 나비 넥타이를 메고 다닐래. 나비 넥타이를 메고 사진도 찍을 거야. 왜 하필 나비 넥타이를 메냐? 시인은 나비 넥타이를 메야 돼. 에드문드 아저씨가 잡지에 난 시인들 사진을 보여주는데 모두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있었어. 여기서 나타난 제재의 직관적 사고는 나비 넥타이예요. 제재가 마주한 시인들은 그 사진에서 모두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재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이는 그대로 시인은 나비 넥타이를 메는 거구나. 나도 커서 시인이 돼서 나비 넥타이를 메야지 라고 사고를 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믿어버려요. 근데 이것 또한 한편으로는 조금 아직까지 미디어에서 너무 위험한 게 검정색은 악당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하얀색은 천사라고 생각하게 되고 미디어가 그렇게 보여주는 대로 아이들을 믿어요. 이렇게 직관적 사고가 너무 귀엽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좀 위험하게도 작용을 해서 그래서 아이들일수록 그렇게 여자 컬러 남자 컬러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너무 빨리 믿어버리고
그래서 미디어의 영향을 좀 크게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직관적 사고의 특징은 분류를 잘 못해요. 위계적 분류를. 막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저도 공원 갔다가 너무 귀여웠던 일화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장미가 막 여러 송이 엄청 피어 있었거든요. 그 중에 빨간 장미가 많이 피어 있었어요. 내가 아이한테 누구누구야 여기서 빨간 장미가 많아 장미가 많아? 라고 물으면 아이는 빨간 장미가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눈에 빨간 장미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장미라는 상위 이렇게 품목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직관적 사고는 어떤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의 두드러진 속성을 바탕으로 사고하는 것이다. 유아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위계적 분류 능력을 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즉, 유아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이거에 또 귀여운 거는 한 4살 정도, 4, 5살 되는 아이에게 누구누구야 엄마 이름이 뭐야? 물으면 엄마라고 대답하고 아빠 이름이 뭐야? 물으면 아빠라고 대답하고 할아버지 이름은 뭐야? 하면 할비라고 대답을 해요. 그게 자기한테는 자기가 부르는 이름은 엄마잖아요. 엄마의 또 다른 이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게 직관적 사고예요. 이렇게 5가지 유아 인지발달적인 특성은 마무리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목을 내가 만난 제재라고 붙였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순간 내 캘린더에는 아이들 이름이 차곡차곡 채워져 간다. 그렇게 나는 매일매일 제재를 만난다. 생각만 해도 웃음 나는 나의 제재들. 사실 아이들과 함께 한다는 건 늘 순조롭지 않다. 우선 짐도 많고 아이들 컨디션이 무척 중요하다. 그리고 어디로 튈지 몰라 조마조마하다. 한 번은 선유도 공원에 촬영을 갔는데 아이가 작은 연못에 있는 올챙이를 보고는 올챙이를 잡겠다면 30-40분 떼를 쓰며 온 적이 있다. 그 연못이 아이에게 깊고 고인물이라 지저분해 아이를 마음껏 놀게 할 수도 없어 난감했다. 이럴 때 진땀나게 힘들지만 아이가 울고불고 난리난 이유가 올챙이라니 너무 웃기고 귀여웠다. 다양한 외모만큼이나 다양한 매력을 가진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다 다르니 이게 참 다이나믹하고 재밌다. 하지만 아이들과 촬영은 현실이고 순조롭지 않다는 건 꼭 알려주고 싶다. 진짜 저도 정말 많은 아이들을 만나는데 진짜 같은 매력을 가진 아이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정말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근데 그게 매일매일 아이들을 만나도 아이들이 다루기 여전히 쉽지 않다는 단점은 있지만 진짜 웃기고 재밌어요. 랜덤 게임 같아요. 어떤 아이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는 이걸 좋아하구나 알아가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다 달라서 그런 걸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게 이렇게 한 명 한 명 다 다르구나 싶은데 어른으로 갈수록 색깔이 조금씩은 똑같아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알록달록하던 그 무지개빛 색깔들이 조금씩 무채색이 되고 자기 색들을 조금씩 잃어간다는 게 조금 씁쓸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대로 쭉 자라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자기 색 가지고. 특히 그게 아직 6, 7살들 돼도 조금씩은 전형화 돼 가고 한 4, 5살 되면 진짜 매력이 다양하거든요. 엄청 중성적인 아이들이 되게 많다고 해야 되나? 한 4, 5살 보면 공룡 좋아하는 비율도 되게 똑같고 자동차 좋아하는 비율도 되게 똑같은데 어느 순간 한 6, 7살 되는 순간 좋아하는 품목들이 되게 아이들이 같아져 버리더라고요. 좀 비슷해져 가더라고요. 그게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했어요. 그대로 좀 잘 커줬다면은 되게 좀 더 매력적인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이 문단에서 또 하고 싶은 건 아이들이랑 이렇게 무언가를 같이 한다는 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머릿속에 있는 환상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그래서 진짜 순조롭지는 않아요. 저도 아이들을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 엄마들 부탁을 받고 사진을 찍어줘야 된다는 목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과물을 어떻게든 그래도 어머니들의 만족을 시켜드리기 위해 해야 하는데 아이들 그날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하면은 제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사진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저는 또 딜레마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를 온전히 맞춰주고 이해해주고 싶고 한편으론 또 어머니들이 나를 찾은 이유가 있으니까 그것도 그 결과도 만들어내야 하고 이 부분에서 저는 아직도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야 할지. 그리고 내가 만난 제재들은 대부분 나뭇가지 돌멩이 마니아들이었다. 진짜 제 인스타 한 번씩 보시면 돌멩이 들고 있는 애들 되게 많아요. 나뭇가지랑. 튼튼하고 곱게 뻗은 나뭇가지와 맨들맨들하고 동그란 돌멩이가 뭐라고 엄청 좋아한다. 한 번씩 지하철역까지 어머니들께서 태워주시곤 하는데 자동차 발판에 나뭇가지와 돌멩이를 흔히 발견한다. 내가 그것들 보고 웃으면 어머니들이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고 한 3개월쯤 태우고 다니다가 아이가 잊어버렸다 싶을 때 슬그머니 버려야 한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신다. 사실 나뭇가지와 돌멩이는 우리 집 베란다에도 제법 있다. 아이들이 슬그머니 다가와 나에게 나뭇가지와 돌멩이를 선물하곤 한다. 나도 쉽게 버리지 못하고 한 3개월 정도 후에 슬쩍 버린다.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걸 나에게 선물하는 그 마음이 너무 곱고 예쁘다. 전 여기서 보면 아이들이 진짜 저한테 나뭇잎이나 꽃이나 나뭇가지나 돌멩이를 엄청 많이 선물해요. 이런 거 보면 아이들 엄청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귀엽고 예쁜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자기한테 소중한 걸 누군가에게 줄 수 있을 만큼 컸다는 것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선물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 사실 돌멩이를 받았다기보단 저는 그 아이의 마음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는 뭔가 선물하면은 되게 물질적인 가치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그걸 돌멩이나 나뭇가지를 돈 주고 산 거가 아니라 진짜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으니까 이거를 건네주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참 너무 예뻐 보였어요. 그래서 그 돌멩이 다 가져가요. 일단 집에 가져가죠. 그때 그 순간에 버릴 수가 없어요. 감기를 안 버리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가방에 넣는 것도 보고 주머니도 확인하고. 그래서 한 번씩 저도 까먹다가 세탁기를 돌리는데 막 도토리 으깨진 게 나오고 막 바지 흰 바지였는데 제가 여기 나뭇잎을 선물 받고 뒷주머니 넣어놓은 걸 까먹고 세탁기를 돌린 거예요. 뒷주머니 초록색으로 다 물든 거예요. 흰 바지였는데. 그래서 막 옷 못 입게 된 것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제 카메라 가방에도 약간 말라 비틀어진 꽃들이 몇 개 있어요. 새해 클로버랑. 확실히 아이들을 일상처럼 만나고 난 후로 나도 변하는 걸 느낀다. 아이들과 모래놀이를 하며 함께 땅을 토닥이다. 그 촉감이 너무 오랜만이라 정겨워 흠칫 놀라기도 하고 지나가다 개미를 보며 선율이가 함께 봤다면 정말 좋아할 텐데 생각하며 한참을 보곤 한다. 혹시 흙을 만져본 적이 언제예요? 언제가 마지막이에요? 저는 최근에 있었어요. 슬리퍼가 찢어졌어요. 맨발로 집에 갔고. 만진 거 아니고 밟은 거. 잡았어. 한달 전에 제주도 갔는데 모래성 쌓기 놀이 했어요. 재밌죠? 그 촉감도 좋고. 신기했고 그리고 막 뭉치는 것도 재밌었고 난 여튼 재밌었어. 한참 된 것 같아요. 약간 초등학교 때 만지고 정말 제주도 가서 특별할 때 만지고 저도 어느 순간 보면 저도 어릴 때는 늘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기 손톱밑이 까맣대요. 흙이 다 들어가서. 근데 어느 순간 손톱에 흙이 낄 일이 없어진 것 같아요. 진짜 저 얼마 전에 아니다.
얼마 전은 아니고 그냥 아이들이랑 진짜 공원 가면 흙을 자주 만져요. 그러다가 문득 저도 진짜 재밌게 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흠칫 놀라요. 아, 맞다. 나도 모래놀이 좋아했었지. 흙놀이 좋아했었지 하면서.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이 땅을 토닥여 준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모래놀이나 이런 게 땅을 토닥이는 행위잖아요. 땅을 토닥이고 이렇게 자연을 위로해 주는 건 아이들밖에 없구나라는 생각까지 확장이 되는 거예요. 땅을 토닥이는 행위구나. 이게 단순히 놀이가 아니라. 그리고 막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것도 할 때 나무에 이렇게 기대잖아요. 저도 아이들이랑 같이 하면 그 나무 결들이 너무 오랜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손을 대본다는 것도 너무 반갑고, 이렇게 나무에 손으로 이렇게 쓰담해주는 것도 아이들이구나 싶은 거예요. 이게 단순히 놀이로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너무 예쁜 행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숨바꼭질도 보면 막 바위 틈에 숨고 좀 되게 낮게 몸을 웅크리잖아요. 막 책상 밑에 들어가고, 우리는 막 볼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잘 안 가는 장소인데 저런 구석 그런 에어컨 뒤나 아이들이 다 찾아주더라고요. 그런 장소들은 진짜 아이들이랑 놀다 보면 구석구석 안 쓰다듬고 발길 안 가는 곳이 없구나 많이 느꼈어요. 이게 놀이 그 이상이구나라는 생각이 최근에 들어 막 이렇게 확장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저가 이 일을 시작을 안 했더라면 산책을 하다가 개미도 그냥 지나치고 비행기 지나가도 무시하고 나뭇가지나 돌멩이도 눈여겨 안 볼 텐데, 이제는 그런 나뭇가지, 돌멩이, 그리고 개미, 비행기를 볼 때마다 아이들 이름이 생각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좋아했던 애들, 그리고 그걸 제가 유심히 보게 됐구나 많이 느꼈어요. 계속 이어서 읽자면, 우와, 이거 해람이가 좋아하는 맨들맨들 돌멩이다 싶어 주웠다가 선물한 적도 있다. 비행기가 지나가면 마음속으로 안녕을 외치는 일도 빼먹지 않는다. 아이들을 만나며 흔히 지나치던 것들을 유심히 보게 되고 다시 만져보게 되었다. 어느 순간 아이들에게 물들어가는 게 느껴져 그게 참 묘했다. 나는 늘 아이들 시선을 닮아가고 싶다 생각하는데 문득문득 그렇게 변해가는 내 모습을 마주할 때 행복하다. 그렇게 변해가는 내 모습이 꽤나 마음에 든다. 하지만 여전히 매번 나 왜 그렇게 급했지? 개미 조금 더 보고 가도 됐는데, 흙놀이 조금 더 하고 갈걸. 한 컷 더 찍는 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 후회한다. 오늘도 이 자리를 빌어 아이들 걸음에 맞춰 걸으며 함께 개미도 보고 나뭇잎 위에 벌레도 보며 그렇게 나아가겠다고 다짐한다. 이게 제 발제 마무리예요. 정말 나뭇가지 말고 다 자연스럽게 하는데, 근데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나뭇가지들을 보는 게 빨리 집에 가서 영화를 한 편 더 보는 것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항상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 일부러 막더 감상하려고 하고 약간 그런 게 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막 모래놀이 하고 있다가. 저는 모래놀이를 하거나 아이들이랑 나뭇가지로 장난칠 때 어느 순간 내가 놀아주는 게 아니라 같이 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복잡한 머릿속 생각들이 잠깐 멈추고 진짜 그런 생각들은 안 들고 이 순간에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흙놀이 하거나 그럴 때, 근데 저는 그 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제 가치관 차이인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이렇게 다시 흙을 만지고 다시 나뭇가지를 잡고 드는 생각에 평생 이러고 싶다? 였어요. 선생님 충전을 어떻게 하세요? 충전하고 싶을 때잖아요. 몬충. 나 너무 힐링? 힘들고 좀 힘들고
자꾸 어느 정도 사람의 에너지 과학이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지? 혼자 여행. 이게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저도 문득 지난 일주일 쉬었거든요. 약간 작업 밀린 것 좀 하고 장마기도 하고. 근데 문득 아이들 안고 부둥부둥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보들보들한 거 안고 싶다. 이게 어쩔 수 없는 나구나 싶더라고요. 이게 차이인 것 같아요. 가치관 사람마다 차이겠다 싶었어요. 진짜 애들 좋아하시네요. 저는 좋아요. 좀 따뜻한 용을 가지고. 그 제주도 가서 모래성 쌓기로 같이 여행한 사람이 제가 공들여 만든 모래성을 장난을 부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절망스럽더라고요. 절망스러워. 절망스럽고 이게 그 모래성 만든 게 뭐라고 좀 화가 나서 화를 냈는데 그 친구가 이게 뭐라고 화를 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라고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뭐라고를 지닐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사실 그냥 두고 가면 알아서 부서질 건데 그냥 하지 않아도 될 헛짓이었었는데 그래도 뭔가 내가 성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그 둥근 무언가를 만들 수 있고 이 속박을 내가 느끼고 동심을 느끼고 하는 그 이게 뭐라고를 지니고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이게 뭐라고 그거 생각할 때마다 자꾸 그 땅 토닥이셨다 했잖아요. 좀 군대에서 삽질하던 게 너무 생각나요. 군대에서 삽질하던 게 생각나가지고 그때 항상 이게 왜 하는 걸까 그렇게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를 땅을 토닥인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뭔가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니 몰랐어요. 저는 맨날 드는 생각이 내가 이렇게 아이들이 뭐라고 이렇게 미쳐있지? 싶거든요. 근데 미쳐있어요, 저 약간.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슛돌이 매니아예요. 올해 슛돌이 치우기 하셨던 거 아세요? 새로 했거든요. 약간 강원 태백 애기들이 했는데 걔네가 첫 판은 진짜 못했다가 이번에 그 대회에 나가서 결승전에 가서 안타깝게 졌어요. 전 그거 보면서 너무 울컥하는 거예요. 얘네가 뭐라고, 이 슛돌이가 뭐라고 막 날 울리지 싶고. 까락스랑 노은의 그런 경험과 질문에 답은 아니고 제가 했던 생각을 공유를 하자면 지금 회현역 근처에 피크닉이라는 전시 알아요. 거기 가면은 명상이라는 전시를 지금 하거든요. 거기 가면은 명상의 뭐 여러 단계나 뭐 차원 같은 걸 소개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어떤 감각이나 신경이 지금 우리 성인들이 되고 나서는 모두 다 외부를 향해 있잖아요. 외부 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데에만 민감해져 있고 지금 우리 내면의 어떤 감각에 집중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숨을 무의식적으로 그냥 쉬고 있지만 그 호흡 자체에 집중하진 않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좀 내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든 생각이 감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본질적인 거잖아요. 그 자체로 본질이잖아요. 감각이라는 게. 근데 어린아이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감각이나 신경이 외부로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의 것으로만 지금 여기고 있잖아요. 그런 명상이나 아니면 자기 내면에 집중하는 그런 경험들이 거기서 예시가 예술 작품이 하나가 있는데 그 행위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위의 과정이 중요한 예술 작품이 하나 있었어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런 그런 그 잡생각은 다 버려둔 채 오로지 선을 긋는 행위,
선을 긋는 행위, 수만 번의 선을 긋는 행위로 뭔가 굴곡이 생기고 뭔가 형태가 만들어진 그런 작품이 있었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뭐라고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온전히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고 온전히 자기 감각에 집중하는 행위가 그 계속 몰려드는 자극 사이에서 나 자신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시에서 명상을 하고 감각에 집중해보고 그런 것들이. 근데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어린아이들은 왜 좋을까? 왜 우리가 저를 순수하다고 생각할까? 라는 부분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되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토록 좀 찾고자 하는 그 본질 그 자체가 아닐까? 그 어린아이들의 행위들이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우리가 막 예술 공부하면서 와 본질이 뭘까 막 어떻게 알아야 할까 고민하지만 사실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고민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관계란 무엇일까?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은 그 본질에 대해서 막 알아야 되고 이러지만 사실 그냥 전화기 들어서 전화하고 한마디 더 떠드는 게 좋은 관계를 위한 본질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이런 고민 없이 그냥 실천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두서없이 말씀 죄송합니다. 좋았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막 아까 싱싱한 유전자?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저 사실은 아이를 굉장히 심하게 좋아해요. 제가 심하게 좋아하고 싶지 않아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라는 말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걸 왜 좋아하냐면 어차피 우리는 죽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젊음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의미인 거죠. 근데 우리 젊은이 이전에는 어린아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난 아이 싫어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왜냐면 나는 아이가 아니고 내가 어린아이가 아니고 내 살 길도 바빠라고 한다면 그 자기의 그 현재만 너무 길게 보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우리가 살면서 뭐 경제, 아까 오늘 얘기했던 경제, 뭐 기본소득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뭔가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기반에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는 인간이 있고 인간의 근본에는 아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아이를 좋아하는 게 감정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아까 유전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그 얘기를 하는, 우리가 뭐 유전자를 위해서 계속 발전하고 이렇게 되어 성장해 왔다라고 한다면 아이야말로 가장 중요시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의 다음 우리의 유전자를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또 뭐 개인적으로도 제가 어린아이 때 그렇게 전문적으로 케어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다들 먹고 살기 바쁘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작게 주어지는 행복들, 다정함, 아이들이 이해해주는 사람들의 따스함들이 저를 행복할 수 있게 좀 도움을 줬고, 그렇게 또 행복한 사람으로 자라는 것 같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면은, 이게 뭐냐면 아이들은 근본이자 우리의 목표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 자체가, 사실 아이를 양육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맞아요. 고통인데 그거를 이제 행복이라고도 받아들이게끔 우리가 문화와 유전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이제 인류가 또 재생산되는 거 아닌가. 좀 냉소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인간 아이를 양육하는 거는 분명한 고통인데, 양육하는 건 고통이죠. 그죠, 힘들죠. 힘든데 그거를 저희는 행복이라고 받아들이는 환상을 채택한 거죠. 아이는 귀엽다는 계속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양육해서 인류가 재생산되는 거죠. 맞아요. 저도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에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건, 전 여기는 촬영이라고만 말했는데 더 넘어서 육아는 현실이고 순조롭지만은 않다는 거, 이것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저는 또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우리는 아이들은 해맑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해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 이것도 편견이 아닐까 싶어요. 이거 읽으면은 제재는 정말 많은 감정을 겪고 정말 많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웃음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맨날 행복하지는 않잖아요. 아이가 더 잔인하게 할 수 있죠. 순수하기 때문에. 저는 저 많이 얘기해서 저는 오늘 발제 불행하서 제 어렸을 때 썰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유치원 생때였어요. 엄청 어렸을 텐데 그때 소풍을 가서 이런 풀밭이랑 나무가 엄청 많은 곳에서 이제 막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집중을 안 하고 이제 보물 찾기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다 퍼졌어요. 그래서 애들이 각자 막 보물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보물을 찾는다고 하니까 그냥 뭐가 보물이지? 이렇게 엄청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일 이뻐 보이는 풀을 그냥 하나 뜯어주셨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여기 보물 찾았어요. 귀여워. 근데 선생님이 지영아 이거는 보물이 아니야. 보물은 상품이 적힌 하얀 종이야. 그거를 찾아서 와.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걸 듣고 진짜 그때부터 저의 그 순수함을 그렇지 않나. 그래서 뭔가 최소한 그런 교육자거나 어쨌든 간에 이런 순수함은 영원할 순 없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물론 인적 사고를 이미 알고 계셨더라면은 그때 저의 순수함을 조금 더 지켜주실 수 있다고 생각이 저는 그리고 아이들이 부럽고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감정에 되게 솔직한 편이에요.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막 떼쓰고 울 줄도 알고 엄청 행복하면 엄청 해맑게 웃을 줄도 알고 이렇게 그런 표현하는 게 너무 부럽고 귀엽더라고요. 어느 누가 저랑 2시간 놀고 헤어진다고 펑펑 울어주겠어요. 이렇게 서럽게 막 울어주겠어요. 이모 하면서 다음이 없는 것처럼. 그 마음이 누군가 나를 위해 이렇게 펑펑 울어준다는 마음이 참 너무 고맙고 이쁘더라고요. 한마디 해도 되나요? 저는 여행 갔을 때가 생각이 났는데 쿠바 26일, 멕시코 4일 있었는데 그때 태어나서 본 애들 합친 것보다 더 훨씬 많이 봤거든요. 애들이 그때부터 아이들을 되게 좋게 엄청 되게 좋아하게 됐는데 좀 생각이 드는 게 저희 이번에 서울초에서 또 하고 있는데 애들을 보고 나면 요즘 책임에 대한 걸 제일 많이 떠올려요. 원래 솔직히 인생 한 번쯤 막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그런 생각이 한켠에 있었거든요. 아 진짜 막 맨날 16시간 술 먹고 막 면허 없이 운전해보고 진짜 꼴리는 데서 살아보고 싶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좀 많은데 근데 애들을 보면은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원래 그냥 전 제 인생 제 멋대로 산다고 다 자기 또대로 살다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애들을 보면은 사실 애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게 저도 지금 어리고 여러분 다 어리지만 제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얘네가 사는 배경이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때가 많아서 좀 배경이 달랐던 게 외국에서 애기들을 볼 때는 아 이렇게 애들이 좀 잘 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만 드는데 같은 국적을 지닌 아이들을 보면은 아 내가 더 잘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애기들이 많은 데는 노인들도 되게 많았는데 그런 남미 국가들은 다 되게 시장에 가면은 그 세 연령대를 다 만날 수 있었거든요. 젊은 층과 아이층과 노인층. 근데 우리나라는 다르잖아요. 지금 저희만 해도 이런 젊은 또래끼리만 일하고 만나고 놀고 마시고 길거리에 가도 요양원에 가야지 노인을 만날 수 있고 아이들은 유치원을 가야 만날 수 있고 이런데 급식실 딱 한 번 가봤지만 어른이 되고 급식실에서 초등학생 사이에서 밥을 먹으면서 구내식당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회사 사람들이 급식실에서 한 번씩만 밥을 하루에 먹어도 살면서 책임감을 많이 배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더 잘 같이 컸으면 좋겠다.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의도치 않게 아역 배우들을 많이 만나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얘네가 쭉 이런 활동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몇몇은 할 수도 있잖아요. 걔네가 커서 이런 활동을 할 때는 조금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단편적으로 보면은 막 제2의 막 구하라, 막 제2의 설리, 종현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넓게 보면은 사실 전 요즘 코로나 사태도 너무 슬픈 이유 중 하나가 돌쟁이들이 밖에 나가고 싶다는 표현을 마스크를 들고 온대요. 걔네는 그렇게 세상을 배운 거예요. 밖에 나갈 때는 마스크. 그게 너무 씁쓸한 거예요. 그래서 걔네가 우리가 어릴 때 그냥 자유롭게 마스크 없이 누렸던 것처럼 그런 세상에서 살게 해주고 싶다. 약간 얘네가 컸을 때는 힘듦이 좀 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 한마디만 더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좋아요. 저는 아니, 죄송합니다. 알았어. 나중에 다글이든 누구든 뭔가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 게, 제가 최근에 충격을 많이 받고 고민을 많이 했던 그 소재가 노키즈존. 저도 생각 많아요. 이거를 어떻게 좀 고민을 하게 됐냐면, 노키즈존은 명백한 아이에 대한 혐오다 라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이 쓰신 글을 봤어요. 근데 그 작가님도 나도 사실 노키즈존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그건 너무 부끄러운 입장이었고 부끄러운 혐오였다 라고 되게 털어놓은 글이었어요. 근데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충격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혐오구나 라고, 내가 너무 둔감했었구나 라고 좀 돌이켜보는 계기가 됐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아이다움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없고 얼마나 이해가 부족한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게 그 노키즈존이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어디 가도 아이들이 막 그 멕시코나 쿠바의 광장처럼 어디 가나 아이가 있고 어디서나 아이를 볼 수 있으면은 노키즈존이라는 것 자체가 뭐 생길 여지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그게 용인되고 그게 옹호받는 사회가 과연 우리가 아이를 나중에 낳아가서 기를 때 그 아이다움을 그대로 존중할 수 있는 사회일까? 라는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덧붙여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장소가 진짜 없어요. 그걸 또 어른들이 정해줘요. 놀이터, 키즈 카페. 여기선 마음껏 뛰어놀 수 있잖아. 너희 여기서 놀아. 근데 아이들도 그 놀이터랑 키즈 카페에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저도 카페 같은데 아이들 데려가면 많이 불안해요. 누군가에게 피해가 될까봐. 근데 한편으로는 드는 생각이, 진짜 마음껏 아이들을 풀어줄 수 있는 곳이 정말 없어요. 공원, 기껏해야. 근데 공원도 시끄럽다고, 아이들 오면 시끄럽다고 되게 인상 찌푸리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이 정말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구나 싶은 게, 식당에 갔다가 어떤 정말 유아가 응가를 했어요. 그럼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데 일반 화장실은 기저귀 갈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주차된 차에 가서 갈고 와요. 그렇게 막 기저귀 가리대도 진짜 보편화 안 돼 있고, 아니면 정말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가서 갈고 오시고 하시거든요. 그런 게 참 씁쓸해요. 그렇게 인프라가 잘 안 구축돼 있고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없는 환경인데 역시 아이들은 안 돼는 좀 너무 잔혹하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진짜 많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특히 이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인터넷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런 것 같아요. 아이들을 혐오를 하는데 이걸 정당화하고 싶을 때 꼭 하는 말이, 아이는 그럴 수 있지, 근데 너는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양육자를 엄청 탓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말이 맘순이죠. 맞아요.
근데 이 맘충이라고 할 때 하는 말이 애가 우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래 나도 알아. 근데 애가 울면 네가 말리든지 나가 있든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든 것도 알고 아이 특성도 이해하면서 왜 그 보호자가 겪고 있는 힘듦에 대해서는 이어지지 않는 거지? 그런 생각도 들고 노키즈존을 만들면 어쨌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또는 가장 뭐라 해야 되지? 합리적인 그런 상태를 추구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카페를 갔을 때 엄청나게 조용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내쫓아요. 근데 또 아이들은 자라서 성인이 될 테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이렇게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이게 안 드는 게 이 사람 물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마음에 안 드는 상태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차별하다 보면은 근데 나아가서 장애인을 차별하고 장애인을 차별하다 보면 나아가서 노인을 차별하고 저는 이게 정말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약간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그런 걸 차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남중남고를 나온 저희 친오빠가 있거든요. 저희 친오빠는 여자를 초등학교 이후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남중남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우리 오빠가 특히 그랬어요. 그냥 그런 성향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모든 남성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전철을 타고 왔는데 어떤 지하철에 어떤 엄마가 애를 아무리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애를 딱 그 한 자리에만 앉혀야지 두 자리 다 쓰게 눕혀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신발 신기고 하니까 신발을 묶겠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엄마도 우리 그렇게 키웠는데? 그 오빠가 당황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그랬다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친구랑 같이 마트를 갔어요. 마트를 갔는데 애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요. 그래서 내가 애니까 울지. 장갑이네. 목소리 크다. 이랬어요. 그러면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 미디어가 좀 애가 막 진상부모 이런 식으로 바로 하고, 그렇게 되고. 네. 그러니까 혐오를 스포츠처럼 하고 있는 인터넷에서는 맘충. 그리고 뭐 그러니까 애니까 울지 이런 얘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른한테 책임 전가를 하고. 근데 그거를 애를 뭐 버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애를 그렇게 케어할 수 있는 어른이 몇이나 되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미디어가 너무 야박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육아 프로그램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상적인 맞아. 아동의 그 형을 정해놓고 뭔가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전 그래서 슈돌은 안 봐요. 맞아요. 슈돌은 진짜 문제인 게 슈돌은 아이들한테 성인의 모습을 너무 대입해요. 이상적인 걸 보여주고 그리고 막 그냥 친구라서 여자예요? 남자예요? 둘 다 5살인데 친구라서 야 가자 끌고 왔는데 막 태희가 맞아요. 딸을 좋아해서 끌고 왔어. 막 맞아요. 이런 맞아요. 대리 아들 아들. 맞아.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진짜 다들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톰보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저도 그거 좋아해요. 톰보이. 저는 그거 보고 진짜 많이 반성했어요. 잠시만요. 안 봤어요. 꼭 보세요. 나도 볼게요. 스포 하지 마. 얘기하지 아, 못하는 거에 대해 죄송합니다. 너무 아쉬워서. 우리 다음에 꼭 톰보이 얘기해봐요. 이걸 보고 저는 진짜 톰보이 누가 준비해 주세요. 뒤통수를 땡 하고 나왔습니다. 톰보이 봐. 빨리 선정. 저 그것도 5번 봤어요. 톰보이. 빨리 선정해 주세요. 그리고 저 사실 그래서 그것도 싫어요. 그 막 신과 함께나 한국형 신파 영화 보잖아요. 그럼 애들이 막 어른스럽게 나와요. 막 뭔가 777 막 못한 행동을 하는 어른한테 아유 뭐 미련아 이건 이렇게 해야지라고 애가 막 어른스럽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또 귀엽다고 좋아하고 막 약간 제가 생각나는 게 신과 함께해서 막 아유 바보야 이렇게 하면서 어른스럽게 하는 그런 거를 익살스럽게 그려내잖아요. 그럼 솔직히 저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철든 아이가 과연 옳은 건가? 그리고 정말 선이 너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선. 왜 보세요? 제 발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녹음 끄면 되겠죠? 아, 네, 녹음 끄셔도 돼요.